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 정부, 심지어 군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침투하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MIT에 있는 컴퓨터 동아리에서 사용한 해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39초마다 한 번씩 하루 평균 2244번의 해킹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41억 건의 해킹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세계 정보 보안 시장이 2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을 만큼 많은 해킹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 기술의 절대 강자 국가들로는 중국, 미국, 터키, 러시아, 대만 등이 있는데, 최근 단연 돋보이는 행보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까지 해킹 가능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러시아의 천재 해커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보안 매체 크랩손 시큐리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해마다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최고급 수준의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고급 IT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운 학생들 수는 60만 명이 넘었다. 미국에 있는 4만 2천 개의 고등학교 중 고작 2,100곳에서 컴퓨터 과학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IT 교육이 미국보다 양과 질 모두 앞섰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이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받는 초봉은 1억을 가볍게 넘깁니다. 5년의 대기업 경력만 쌓아도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다릅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IT 천재들의 고액의 연봉을 줄 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재능 있는 러시아 젊은이들 대부분이 개인 해커 또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렸을 당시 개회식 도중 메인 기자회견장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이 꺼지고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평창올림픽 해킹 사태의 주범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GRU 산하의 74455 부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러시아군 정보기관 요원이 평창올림픽 관련 컴퓨터 수천 대의 데이터를 삭제해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버렸다. 올림픽 파괴자라는 악성 코드 공격을 가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소행이다 라고 전하며, 이 부대에 소속돼 있는 6명을 신원 도용, 컴퓨터 손상, 사기 등 총 7개의 제목으로 기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가 해킹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당시 러시아 선수단이 정부의 주도 아래 도핑을 시도했고, IOC는 러시아 선수단들이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공격을 진행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명백하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작을 한 적도 없고 현재도 그런 일을 꾸미고 있지 않다. 미국이 반러시아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마녀 사냥을 촉발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한때 실용적이었던 러미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라며 미국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 해커들의 타겟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표 언론 더 가디언은 러시아가 도쿄올림픽에 사이버 공격을 할 계획이다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가 미국 정보기관과 공동작전을 공개했다.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도쿄올림픽을 한 차례 연기하며 7조 원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일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7천억 엔이 될 것이다 전했고, 미국 최대 규모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올림픽이 연기되면 5,500억 엔 정도의 일본 경제 피해가 생길 것이다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의 BBC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에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열지 못할 경우 대회를 취소하겠다. 전 세계 주요 연맹의 모든 스포츠 일정을 일본 때문에 매년 바꿀 수는 없다.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두게 할 수는 없다. 도쿄올림픽 개막일은 2021년 7월 23일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전하며 일본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이 뇌물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의혹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지난 2013년 9월 7일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당시를 전후로 컨설팅 회사 블랙타이딩스에 232만 5천 달러를 송금했고, 블랙타이딩스가 라민 디악 IOC 위원의 아들인 파파마사타 디악과 그의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랙타이딩스는 파파마사타의 러시아 계좌에 15만 달러를, 그가 소유한 세네갈의 PMD 컨설팅 회사에 21만 7천 달러를 보내는가 하면 파파마사타가 구입한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고급 시계까지 대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은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해킹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 열도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쿠릴 열도는 이투르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이렇게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185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가 1945년에 소련에게 넘어갔습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냈고, 이투르프 섬을 시작으로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까지 순차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에 내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쿠릴 열도를 되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쿠릴 열도에 있는 4개의 섬 중에서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 이 2개의 섬이라도 얻기 위해 이들은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무시당했고, 1956년에는 일본 소련 공동선언으로 쿠릴 열도 중 절반을 일본이 되찾기 일보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아베 신조의 외조부행 기시노부스케가 소련을 도발하며 자극했고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아베 전 총리와 최근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까지 쿠릴 열도를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일본의 쐐기를 박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방정부는 이틀 전 투자 관련 회의에서 남쿠릴 열도에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투르프 섬 야스니 공항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산악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온천 수영장과 700실 규모의 호텔을 지을 것이다. 240억 루블을 투자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쿠릴 열도 중 절반을 일본에 돌려줄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왔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240억 루블 투자 중에서 90억 달러는 러시아 정부가, 나머지 190억 루블은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는 일본에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훈련에 참가했고 무기와 장비도 무려 200여 개를 준비해 지상과 해상 방어를 위한 실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 총리로 취임한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전화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는 일본의 총리가 아베였든 스가로 바뀌었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의 쿠릴 열도를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한국이 러시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영유권 분쟁 지역이지만 러시아가 한국 등 제3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쿠릴 열도는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나 한국의 투자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한국은 이제 신북방 정책을 통해 러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나인브릿지 전략이라고 해서 쿠릴 열도 주변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 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를 대폭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러 광역 전략망,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북극 항로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 선도, 극동지역 항만 건설 및 현대화 등의 초대형 사업권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이 회복한 지 하루 만이다. 20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2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를 기록 중이다.
한때 매우 나쁨을 웃도는 101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까지 치솟았다.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는 건 7월 2일 이후 111만이다. 현재 서울 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은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충남이다. 최고 값으로 보면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역이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들어 점차 낮아졌다가 21일 깨끗한 대기질을 되찾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21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3분기 중국의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이 보고되기 전인 작년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2분기에는 경기 반등에 성공하며 3.2%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완이란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은 데 이어 경제마저 정상화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아주 주목할 만하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강도 높은 봉쇄 조치와 코로나19의 2차 감염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은 수요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의 견조한 회복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G2의 한 축인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충격에 허덕이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GDP 측면에서 미국을 초월하는 날이 오는 2030년대 초반쯤으로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31%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의 GDP는 15조 8천억 달러로 미국 GDP 21조 2천억 달러의 약 75%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TAS 트집 잡는 중국, 남중국해에 발언한 입덕 언급 안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3박 4일간의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21일 저녁 귀국했다. 스가 총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중국 측은 이례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 19일 스가 총리가 베트남 일본 대학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강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당일 연설 제목부터 함께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만들 자였다. 스가 총리는 연설 도중 법의 지배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법의 지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남중국해의 긴장감을 높이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을 꼭 짚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향한 분명한 견제 행보였다. 니케이는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스가가 누구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했다면서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국화에 대해 강한 언어를 구사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이밖에 베트남에서 양자간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합의도 이끌어냈다. 이는 곧 일본 기업들의 중국 내 공급망을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었다. 또 베트남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도 체결했다. 일본에서 생산한 무기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니케이는 양국 간 이러한 관계의 진전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쉽지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이상하게도 침착하고 절제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이처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당장 일본과 스가 총리를 공격하는 것이 별로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미국에 맞서는 항미 원조가 화두로 떠오른 데다가 시 주석에겐 자신의 권력 강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스가 장관의 베트남 연설이 나온 날 시 주석은 중국 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열린 항미 원조 70주년 전시를 참관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5 전쟁 참전 의의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리커창 총리, 왕치산 국가부주석 등 공산당 핵심 인사들도 함께 했다. 그리고 오는 23일에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니케이는 시 주석이 6.25 전쟁 전시를 참관하는 것은 미국과의 갈등이 불붙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일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6.25 전쟁에 관심을 쏟는 것은 미국에 처음으로 맞서 싸운 중국의 역사를 다시 꺼내 이번 갈등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스가 총리의 발언에 반응하기보다는 시 주석의 발언에만 집중했다. 게다가 다음 주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열린다. 니케이는 시 주석에겐 이번 회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2022년까지가 임기인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스가 총리의 발언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시 주석이 일본 방문 계획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점도 비판을 자제한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케이는 외교라는 체스 게임에서 단시간 내 미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 주석은 국빈 방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마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니케이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달 예정했던 일본 방문을 미뤘지만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시 주석의 방일 일정을 잡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